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시각 디자인에 이어서 오늘은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특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평가하는데 배우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배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이제 이렇게 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시각 디자인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20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고요. 또 제품 디자인만 가지고도 엄청 많은 양의 강의를 하게 되고, 환경 디자인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제 큰 어떤 그 개념, 개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양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중반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하는 그런 시기에 강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8강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인데요. 자, 일단 우리 디자인은 크게 시각, 제품, 환경 이렇게 나눴죠. 시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다루는 곳이고요. 제품이라는 것은 뭘 다룬다고 했었습니까? 도구, 그죠? 인간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 그걸 우리는 제품 디자인 그러고요.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거죠? 바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심화 과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렇게 미시적이진 않습니다.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이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죠, 선생님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자,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new라고 해도 돼요. new. 새로운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다 있었습니다. 발견, 발전, 융합 이런 방식이 있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창의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문제인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문제인식. 자,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인식을 하려면 뭘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냅니까? 아이디어를 내죠. 그 아이디어를 내는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창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디자인 드로잉 같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 뭐라고 한다? 창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문제인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아이디어를 내겠죠? 자, 아이디어를 우리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기획.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기획. 네. 어떠한 목표를 뭐라고 합니까? 계획이라고 하고, 그 계획된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걸 우리는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드로잉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자, 즉 묘사라고 합니다. 자, 묘사, 디자인 드로잉. 자, 드로잉이라는 것은 디자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진 않아요.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디자인 드로잉 그러는 거고, 디자인 드로잉은 이제 다른 말로는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은요, 보통 두 가지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스케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전에 선생님도 옛날에 작업했던, 그러니까 완전 97년? 그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든 작품을 지금 보잖아요. 와, 그럼 진짜 너무 못했어. 막 오글거리고, 야, 이게 디자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그때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처음에 낼 때는 그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관찰하면서 문제인식을 또 하다 보면 내가 낸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 뭘 발견해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는 속 사람에서 이루어지죠. 나의 머릿속에서. 그럼 그거를 누군가와 소통을 하거나 누군가를 보여주거나 또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이렇게 디벨롭 해야 될 때 이렇게 일단 묘사해야 되겠죠. 그러고서 묘사한 다음에 문제를 또 발견해 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또 발견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발견된 문제를 다시 아이디어를 내서 보완하겠죠. 그럼 다시 그걸 묘사하겠죠. 그리고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또 생각하고 또 보잖아. 그럼 또 문제가 또 발견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한 게 아이디어 스케치고, 또 하나는 내가 아이디어 스케치한 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해야 될 때 그런 소통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이디어 스케치예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는 발상법이 있다는 건데, 법이 있다는 것은, 자, 우리 이런 말도 있죠. 이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자, 과거에는 7조법이라 그래가지고 7개 법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법, 민법, 가정법, 무슨 법 해가지고 헌법 해가지고 막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법이 많다는 것은 어때요? 되게 복잡해졌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아진 이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법으로 다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기가 쉽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실제 우리 학생들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하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디어 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는 이제 주로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이런 컴퓨터 그래픽의 어떤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그러한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이 볼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디자이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하시고 그러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 포토샵, 인디자인, 콕 익스프레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만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잘 달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세 개가 좀 많이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도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 브레인스토밍 그런 것은 뇌의 어떤 폭풍 그런 뜻이죠. 이것은 그 미국의 BBOD사라는 그 광고 회사에 조지 오스번이라는 그런 부사장이 있었는데 광고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보통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 회의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주 불러놓고 프레젠테이션 해서 어떻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광고 팀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아이디어 지는 안 내면서 아이디어 낸 사람에 대해서 꼭 이상하게 반대되는 의견만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꼭 있어. 어디 가나. 내가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나일 수도 있고요. 남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빈정상해. 그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니들끼리 잘 해봐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조지 오스본이 야, 이제부터 우리 회의할 때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 내면 안 돼. 이렇게 규칙을 정해버린 거예요. 가장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많이 나온 것들을 뭐 해요? 어쩌다 이거 괜찮다. 융합, 뭐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디벨롭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의견 낸 거에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는 게 바로 브레인스톰 기법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네틱스 기법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어떤 두 개 이상의 어떤 것들을 융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창의는 발견, 발전, 융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시네틱스 기법은 융합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을 연결하거나 관계 없는 것을 연결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디자인을 우리는 시네틱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시네틱스 기법이에요. 핸드폰인데 핸드폰은 전화하는 목적의 도구죠. 근데 그 전화하는 것 외에 그곳에 뭐가 들어갑니까? MP3 기능이 들어가거나 사진 기능, 요즘에 나오는 이제 삼성폰 같은 경우는 1억 800만 호세요. 거의 뭐 DSLR급 정도의, 그리고 4K를 넘어서 8K 정도의 그런 화질을 막 핸드폰으로 구현하는 시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해서 융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시네틱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체크리스트 기법은 말 그대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뭐 화장실에도 가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 발상을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체크리스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아이디어 발상법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되 뭐가 제일 중요하다? 브레인스톰 기법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론서 보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제품 디자인은 뭘 디자인하는 거라고요? 네, 도구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도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죠. 도구는 이제 뭐 제품 디자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자, 인간들은 상당히 어때요? 약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되게 강한 것 같은데도 되게 약합니다. 예. 죽는 사람들 내용을 이렇게 다 보면 아주 어이없는 죽음,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육체적이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곰이랑 맞짱 뜨면 우리가 이깁니까? 지죠. 그럼 곰이 우리의 형님이 돼야 되는데 곰은 우리들의 동물원에 볼거리가 돼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도구를 쓰고 있는 동물들이 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할 때 1차적인, 그러니까 그 도구의 가장 1차적인 기능만 사용할 줄 알지 그걸 가지고 우리처럼 또 창의를 발휘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때요? 피지컬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많기 때문에 뭐 무섭죠. 뭐 핵폭탄도 만들어내고 할 정도로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은 바로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말 도구 잘 쓰면 행복해집니까? 엄청 행복해지죠.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의 시작은 시각보다는 제품 쪽, 도구 쪽, 공예 쪽. 예전에 이제 공예에서 시작됐어요. 이쪽이 더 먼저 시작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품 디자인 쪽도 재밌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제품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요소, 일단 뭐냐, 제품 디자인을 하려고 이루고 있는 요소. 첫 번째는 형태, 그죠? 모양. 그 다음에 착시. 제품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착시적인 부분, 디자인에 있어서 착시라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색채, 그리고 재료, 어떤 재료, 그리고 어떤 기술, 또 어떤 질감, 어떠한 가격, 이런 것들이 제품 디자인의 기본 요소다.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정리한 거라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디자인의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가끔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요 내용인데 일단 순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디자인 계획을 하죠. 계획과 기획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계획은 목표예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첫 번째 내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것이고 낸 아이디어를 소통하기 위한 그런 것이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것을 렌더링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완성 예상도, 제품 완성 예상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도면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거는 이제 스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어떤 뭐 스케치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여주긴 할 수 있지만 그걸 제품으로 만들거나 실제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렌더링 같이 그 제품 완성 예상도, 도면 같은 거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이거는 지면에다가 제품 완성 예상도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 또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작업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인쇄 쪽은요, 이게 인쇄 사고가 크게 나면은 이제 비용이 좀 인쇄 사고가 나면은 이제 막 진짜 크게 나긴 해요. 인쇄 잘못하면. 근데 제품 쪽은 더 엄청난 피해가 입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기계로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려면 공장에다 그 기계 생산하는 그 설비를 갖추거든요. 근데 그 설비를 갖출 때 하나가 잘못되거나 잘못돼 버리면 엄청난 정말 이 시각 쪽의 인쇄사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손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제품을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목업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뭐 3D 그런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목업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링, 실제로 제품을 뭐 작동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이 나면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안에도 되게 소소한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렌더링하고 검사하고 목업하고 검사하고 모델링하고 검사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요 세 가지가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스크래치 러프. 이거 스크래치와 러프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하는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래치라는 거는 스크래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위한 그냥 아주 간단한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한 스케치에서 디벨롭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걸 러프 스케치 그리고 나서 완성형인 스타일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건 소통을 목적으로 한 스케치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 내는 그래서 다음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제품 디자인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시각 디자인의 아이디어 스케치는 달라요. 시각 디자인은 이건 썸네일, 러프, 컴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품 디자인의 아이디어 스케치예요. 렌더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 완성 예상도인데 스케치한 걸 좀 더 정확한 규격을 줘가지고 하는 실제의 어떤 완성 예상도. 그래서 이건 보통 도면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델링은 실제 모양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동차를 만들 때 러프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크기처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축소해서 만들든지 그래서 실제 보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실제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마지막이 프로토타입은 뭐냐? 실제 작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완성형된 실제 완성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모델링을 통해서 뭐 프로토타입 가지고 이제 시연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완성되면 대량 생산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이디어 스케치 종류, 렌더링의 의미, 모델링의 종류.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의 분류라는 건데 제품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바늘부터 우주선까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방용 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통신기기, 산업기기, 건설 중장비, 운송기기, 공공운송기관 뭐 이런 모든 종류를 다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 쪽에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적인, 공학적인 이런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이 보통 공부할 때 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공부 잘 안 하잖아요.
디자이너 되는 친구도 대부분 미술학원에서 어떤 스케치나 이런 그림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 제품 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려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시각 디자인 쪽으로 오려면 상당히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디에요? 이 제품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공학적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품 쪽에 디자이너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 쪽에 일을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주방용 기기, 가전제품, 통신기계, 산업기기, 건설, 중장비, 운송기기, 자동차 디자인 쪽도 그렇고요.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에서도 굿 디자인. 우리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굿 디자인, 합심, 경독질 배웠었죠.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도착성, 질서성인데 제품 디자인 쪽에서는 더 어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의 굿 디자인, 우리가 알고 있던 합리성, 도착성, 신미성.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돈을 얼마 벌 수 있는지, 시장성은 있는지, 잘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성,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됩니다. 판매적 측면에서 뭐 상품의 가치, 질서, 유행성, 뭐 생산적 측면에서는 뭐 기술, 재료, 생산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는 편리성, 안전성, 윤리성.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이걸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디자인 측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합신경독제 요거 다 포함이 되고요. 경제적인 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판매적인 거, 생산적인 거, 서비스 측면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디자인은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경 디자인에 근데 사실 이 제품 디자인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한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냥 큰 개괄적인 개념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환경 디자인입니다. 자, 환경 디자인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하나는 실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실내를 우리는 영어로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그 다음에 실외를 뭐라 그래요? 익스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간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실내, 익스테리어, 실외.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내 공간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 작업하는 작업 공간, 같이 쓰는 공공기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업 목적, 그다음 공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실내 디자인이 있고, 실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리에 공원, 뭐 일반적인 뭐 도시, 경관 이런 것들 관련한 쪽입니다. 그래서 시각 제품 환경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인식을 해야 되는 분야가 어디냐? 이 환경 디자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환경 디자인 그러면 이 공간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보통 환경 디자인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또는 환경을 막 보기 좋게 뭐 자연을 아끼고 이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파괴되면 그 자연 파괴된 그것의 피해가 누구한테 와요? 사람한테 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디자인에 항상 그 대상은 사람이에요. 이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조차도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디자인의 주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자연 환경도 포함되지만 일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했을 때 되게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적 기분까지 그리고 행복도, 행복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간 디자인에서도 우리가 실외보다는 실내 디자인 관련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요소. 자, 실내 디자인 우리 실내 공간의 요소는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직적이라는 것은 뭐 바닥 같은 거죠, 바닥. 자, 바닥은 당연히 어때요? 죄송합니다. 바닥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일단 먼저 하나씩 해봅시다. 바닥은 무슨 종류일까요? 바닥은
수평적 요소겠죠. 예, 바닥은 수평적 요소입니다. 사람이 항상 딛고 있는, 그죠? 인간의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바닥은 비교적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컬러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어두운 느낌이 좋습니다. 안정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천장. 천장도 마찬가지 수평적 요소겠죠. 천장. 자,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조명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밝은 느낌이 좋습니다. 천장은.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해한 빛과 소리 이런 걸 차단해주는 요소죠. 그 다음 벽이 있습니다. 벽. 이건 뭐예요? 수직적 요소죠. 벽. 벽도 마찬가지 외부로부터 어떤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열, 소음 이런 것들을 보호하거나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 창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망, 환기, 채광, 통풍 등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문, 창과 문. 문도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둥. 기둥이라는 것은 무슨 요소입니까? 기둥은 무슨 요소예요? 기둥? 기둥은 수직적 요소입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보라고 합니다. 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무게를, 하중을 지탱해 주는 그런 요소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장식적 요소 그러면 뭐 있겠습니까? 조명이 있겠죠. 조명. 그 외에 조명도 있고 또 가구나 소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식적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조명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데요. 조명에서도 이제 조명의 종류에 대한 물어보는, 그래서 조명이 어떤 방향에서 오느냐. 그래서 빛이 정면에서 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면관, 정면 조명 그러고요. 측면, 45도에서 빛이 오는 것을 측면 조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 위에서 오는 조명, 후면, 뒤에서 역광 이런 것들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기 조명에 대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종류. 그리고 조명을 해주는 방식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조명이 직접 나를 비치게 하는 것을 직접 조명이라고 하고요. 벽에다가 조명을 쏴서 벽에 반사된 게 나에게 오면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조명은 상당히 느낌이 세죠. 스포트라이트죠. 그 반면에 간접 조명은 어떻습니까? 빛이 벽에 붙여서 반사되니까 은은하고 상당히 어떻게 해요? 상당히 부드러운, 눈부심이 좀 적은 그러한 느낌의 차분한 느낌이 나는 조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직적 조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직적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조명에다가 앞에다가 무언가를 막거나 또는 이 빛의 뒷부분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벽에 붙여서 오게 하거나 조명을 직접 쏘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쏠 때 이렇게 투명한 거로 막아서 빛을 좀 막아주는 그런 걸 반직접이라고 그러고요. 반간접이라는 것은 벽에 쏘면서도 뒤쪽에 투명한 걸 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빛이 좀 줄게 하는 뭐 그 정도. 전반확산 전체 빛이 이렇게 퍼지는, 확산되는 빛을 전반확산, 이런 종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가구나 소품 등이 있고, 이 소품 등을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런 코디네이터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의 프로세스인데요. 일단 기획이라는 걸 합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러니까 계획,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위한 사전에 준비하는 걸 기획. 자, 그럼 기획하고 나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한 걸 가지고 실제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시공한 다음에 그거 나와서 이거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예요.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공을 하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런 목적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를 하죠. 그리고서는 클라이언트가 보고 좋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모셔서 하나씩 해갈 때 디자이너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와서 괜찮네요 뭐 이런 단계,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안에서도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은 실내 디자인 계획 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어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단순하게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지을 때는 그 사용자, 주변의 자연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읽어보시면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전시 공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가끔 출제되는데요. 전시 공간의 자유형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그 기본적인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 형태, 원형 형태, 그 다음 부채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 자체의 종류는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소규모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부채꼴형이다. 그리고 가장 시선이 부드럽고 집중감을 주는 것은 원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시 공간은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자유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아주 복잡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어서 규모가 큰 전시관에는 부적합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한정된 공간이 적합하다. 뭐 이런 특징 교재 나와 있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과 환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만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사실 환경 디자인, 공간 디자인만 공부를 하더라도 엄청 많은 양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히 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거기까지 필요 없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안에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번째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었습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 교재를 보고 8강 교재를 보고 교재를 본 다음에 그죠? 교재를 보신 다음에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8강 같은 경우는 한 파트가 끝났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 일반 파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 교재 뒤에 보면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앞에서 여러분이 외웠던 것들을 내가 얼마큼 실제로 잘 암기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실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열심히 쓰더라도 항상 오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우리 컬러고시란다. 그 네이버에 컴고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조 선생의 컴퓨터 그래픽스, 뭐 GTQ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거기에 오답과 오타를 정리해 놨으니까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두 번째 파트인 색채 및 도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 디자인 일반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예, 여기서 산업 디자인 일반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은 총 20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개론적인, 개괄적인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안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다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것 위주로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암기하고 필기 합격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디자인이 무엇인가. 특히 이 산업 디자인 일반은 되게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디자인이 뭔지? 어디 가서 디자인은 보기 좋게끔 그림 그리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시각 디자인은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들려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디자인은 바로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은 하나의 도구다. 그냥 컴퓨터 그래픽 기술자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염두하시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색채 및 도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이너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또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